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인 나나 볼크바제라고 합니다. 조지아는 서아시아와 동유럽 흑해 연안 남카카스에 위치한 공화국으로 예전부터 관광업이 발달했는데요. 제가 사는 트빌리시에는 관광객들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프리랜서 일을 하는 디지털 노마드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전 남자친구도 러시아에서 온 IT 개발자였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저는 저희 가게에 자주 오는 그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는 잘생긴 데다가 매너도 좋았고 패션 센스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절 붙잡더니 이 가게에 자주 오는 것은 저를 보기 위해서라고 고백하더군요. 그의 사탕발림에 넘어간 저는 그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마냥 사람 좋아 보였던 그는 사귀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흔히 말해서 러시아에서 좋은 남성은 여자를 때리지 않는 남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자들이 부인이나 여자친구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뜻이죠. 저는 이런 말들이 편견일 줄만 알았지만 사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한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조금씩 거친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외모에 대한 지적질도 하면서 넌 여자가 무슨 그렇게 털이 많냐느니 모델처럼 살을 더 빼야 한다는 둥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거침없이 했죠. 사귄 지 4개월 정도 됐을까요? 남자친구 집에 놀러간 저는 그가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신다고 불평했고 결국 작은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난 남자친구에게 저는 뺨을 연달아 얻어맞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는 바로 집에서 나가 주랭랑 쳤죠. 남자친구가 저를 따라 나와서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그가 접근하지 못하게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남자친구가 주변의 시선에 집중된 것을 느끼고 도망쳤을 때쯤 저는 발바닥이 아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두려움에 질려있던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나와 발바닥이 엉망이 되어 있었죠. 그 뒤 남자친구가 저에게 잘못을 빌며 찾아왔지만 저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평화로운 일상은 되돌아왔지만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그 뒤로는 애인을 사귀지 못했어요. 학업에만 집중하던 저는 학교를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직장에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었으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쟁을 피해 조지아로 내려온 러시아 사람들로 인해 체감 물가만 무려 3, 4배 이상 상승했지만 정작 월급은 여전히 쥐꼬리만 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워 해외로 나가 돈을 벌고 있는 주변 지인을 보면서 저도 한국을 가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를 타겟으로 한 한국인 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의료 코디네이터들이나 기업의 마케터, 영업 쪽에서 외국인 직원들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용 쪽에서도 외국인 손님을 위한 홍보나 상담 직원을 구하는 것 같았고요. 저는 할 줄 아는 언어가 4개였습니다. 조지아어는 원어민이니 당연히 잘하고 러시아어와 영어도 고급 회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숙했으며 한국어도 조금은 할 줄 알았으니 제가 가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문 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의 고용센터에서 3일간 취업 교육을 받고 구직을 했습니다. 운 좋게도 면접을 3번째로 본 여행사에 합격했죠. 저는 러시아어권이나 영어권의 외국인 고객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인데다가 짧지만 마케터 경력도 있었기 때문에 보통의 신입 여행사 직원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입사했죠. 물론 언제까지 신입에 비하면 많다는 거지 일반적인 한국인들에 비해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조지아에 있을 때보다는 생활의 질은 훨씬 올라갔어요. 조지아의 평균 월급은 6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외식 비용은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살 때는 외식을 정말 엄청 고민해서 하곤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저도 점심시간마다 직원들과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축할 만큼 월급이 남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 조지아가 얼마나 미친 물가인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저축할 돈을 정말 모으기 힘들었던 조지아에서와 달리 매달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죠. 이렇게 저의 생활 속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와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이 여행사는 일의 특성상 여자가 많았고 특히 사무실에서 내근 직원은 80% 이상이 여자였기 때문에 남자와 접점이 많지 않아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대시해 오는 남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길거리에서 번호를 물어본 남자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차갑게 거절하곤 했죠. 그나마 친하게 지내는 남자가 동네 빵집 사장이었어요. 그 동네 빵집은 빵집 사장님이 서비스 빵도 잘 주고 맛도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남자에게 벽이 있던 저도 늘 항상 한결같이 성실한 사장님을 수개월 동안 보게 되니 마음을 열고 먼저 말을 붙이기도 했어요.
사장님은 빵집 운영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빵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낸 지 6개월쯤 지났을까요? 가게를 넓히려고 다른 건물로 이전할 거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전 장소는 저희 집에서 20분 이상 걸어야 하는 곳이라 앞으로 자주 들리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저한테 갑작스럽게 편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꼭 읽어주십시오. 무슨 편지인가 싶어서 바로 읽어보려고 하니 남자는 질겁하며 제발 집에 가서 읽어달라고 했죠. 민감한 반응을 보고 저는 왠지 연애 편지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봉투를 뜯어 편지 내용을 보니 그는 오래전부터 저를 좋아한 것 같았습니다. 손님과 가게 사장의 사이이다 보니 선뜻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웠고 연애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더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라만 보았다고 해요.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마음을 숨기기 어려웠고 가게를 이전하게 되면서 자주 못 보게 될 수 있으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의 편지를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빵집 사장이 저를 좋아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편지를 어떻게 조지아어로 쓴 건지 신기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그는 괜찮은 남자였지만 바로 전 연애로 의심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전 남자친구도 사귀기 전까지는 아주 매너 좋고 친절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까보니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죠. 저는 고민 끝에 저도 남자처럼 편지를 써서 제 마음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전 남친으로부터 받은 상처, 연애를 망설이는 이유 등등을 적었죠. 조지아어로 편지를 써준 만큼 저도 한국어 번역기를 이용해 직접 쓴 다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도 나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편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빵집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건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남자를 쉽사리 믿지 못하는 저의 마음이 이해된다면서 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만나기만 하고 사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죠. 그렇게 빵집 남자와 데이트를 시작한 저는 서서히 그에게 마음이 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8번째 데이트를 하던 날, 저는 장애물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가 봉사를 다니는 보육원이 궁금하다고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가면 같이 일해야 되는데 정말 괜찮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상관없다고 얘기했고 그와 함께 같이 빵도 나눠주고 지도교사 선생님들의 일을 도우며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3월 말 부산의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도 위에 뭐 하나를 걸치고 다녀야 했죠. 그런데 빵집 남자는 바람막이를 벗더니 반팔로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안 춥냐고 이야기했지만 남자는 자기는 열이 많아서 이렇게 일을 하면 너무 덥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엔 항상 안에 반팔을 입고 다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를 신기한 듯 지켜본 저는 어느새 반팔을 입은 그의 차림보다 맨팔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털이 왜 저렇게 없어?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여자인 저보다 적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본 남자들은 모두 털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는 정말 털이 수북했죠. 온몸에 털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는 그걸 남자라면 당연한 거라고 남성성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자는 털이 없어야 한다면서 자기보다 훨씬 털이 적은 저에게 겨드랑이만 깎지 말고 팔이랑 다리에 털 좀 관리 좀 하고 다니라고 잔소리했죠. 저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너무나도 답답했지만 남자친구가 무서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랐죠.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자 저는 계속 그 남자의 팔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혹시 원래 그렇게 털이 없냐고 질문했습니다. 아, 털이요? 이게 털이 적은 건가? 반바지 입을 때는 다리를 제모하긴 하는데 팔은 원래 이래요. 저는 다리를 제모한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제모한다는 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다리를 제모를 할 정도로 미의식이 철저한 남자면 당연히 여자한테는 제모를 철저하게 요구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친의 털 집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저는 좀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남자를 바랐습니다.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빵집 남자에게 앞으로 못 만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저에게 왜 그만 만나고 싶은지 이유만이라도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저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제가 못 만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를 말했습니다. 분명 이유를 알았으니 실망할 게 뻔했습니다. 털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남자는 저의 심각한 이유를 듣고 한참을 웃더니 대체 왜 그게 고민인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털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냐면서
팔을 한번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제 팔을 걷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이 정도면 엄청 많은지도 모르겠다며 제 머리 색깔도 금발이라 별로 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반바지 입으면 다리 털도 제모하신다면서요. 그건 제가 하는 거지 여자친구한테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다리털이 남자들처럼 굵고 수북하지 않는 이상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신경 쓰이면 제가 사인펜으로 팔에 털을 그리고 다닐까요? 남자는 당장이라도 펜을 가져와 팔에 선을 그을 것처럼 신용했습니다. 남자의 농담에 저는 안 그래도 된다면서 밝게 웃어버리고 말았죠. 그날 저희는 마침내 사귀는 사이가 됐습니다. 저는 제모도 하지 않고 치마를 입고 다니지만 남자친구는 제 다리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저를 사랑해줍니다. 사랑의 아픔을 겪은 제가 이번 연애만큼은 꼭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